반갑습니다. 수필을 거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16번째 시간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2 장정원 3 여우사냥 8월 16일 일본 공사관 밀실에는 왕비 시해를 위한 고위 특별회의가 열렸다. 미우라 공사가 주재한 자리의 주요 멤버는 조선에서 7년째 일본 공사 서기로 근무한 스기무라, 조선 국내부 정치 고문인 오카모토였다. 오카모토는 청일전쟁 직후 경복궁 점령을 지휘한 핵심 인물이었다. 그 다음은 포병 중좌이자 공사관 무관 구스노세가 있다. 당시 논의한 내용은 첫째 시해의 주역은 일본 낭인이 맞고 외관상으로는 흥선대원군과 조선인 훈련대의 반란으로 꾸민다. 이 일은 청일전쟁 직후 가보경장 때 일본 군인의 궁궐 점령을 지휘한 오카모토에게 맡겨졌다. 둘째 일본인 가담자는 낭인 자객, 일본 수비대 군인, 일본 공사관 순사로 구성한다. 이때 낭인 자객은 한양에서 발행하는 일본 신문 한성신보 사장 아다치 겐조가 맡았다. 신문사 직원들과 낭인 30여 명이 따랐다. 이러한 민간인의 참여는 일이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공사관이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비중이 컸다. 셋째 일본 수비대와 순사, 조선인 훈련대를 움직이는 일은 일본 공사관 소관이다. 그래서 황후 시해의 구스노세 유키히코 등이 참여한다. 넷째 거사일은 10월 10일 새벽으로 한다. 당시 서울에는 일본 구마모토 현 출신의 낭인패 수십 명이 한성신보사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다. 한성신보는 일본인 아다치가 발간하고 있는 조선 내의 일본 소식지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다. 그 신문사 사장 아다치는 일본 낭인패들의 우두머리였다. 또한 한성신보 주필 구니토모 시게아키, 편집장 고바야가와 히데오, 기자 히라야마 이와히코, 사사키 마사유키, 기쿠치 겐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1895년 8월 14일 미우라 공사는 아다치를 공사관에 초대, 자신의 조선 정책을 설명하고 아다치에게 왕비 시해의 전위대 조직을 부탁하면서 거사자금 6,000원을 건넨다. 그뿐 아니라 미우라는 일본 수비대와 일본 거류지의 경비 담당 경찰들까지 거사 동원에 포함시켰다. 또한 조선인들을 참가시키기 위해 그동안 일본군이 훈련시킨 조선훈련대의 제1대장 우범선, 제2대장 이도황, 제3대장 이진호와 전보 협판 이주희 등을 포섭하여 가담시키고 있다. 거사에 참가한 조선훈련대는 친일정권 수립을 위한 거사라고만 알고 있었지, 왕비 시해 거사라는 것을 처음부터 몰랐다. 거사에 가담한 자들이 일본 사무라이 낭인들이거나 강패라는 사실로 사건을 애써 무분별한 패거리들의 소행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그들은 일본의 우익을 대표하는 지식인 집단 세력이었다. 그들 일부가 일본 언론사의 지식인들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왕비 시해 동시에 대원군을 작전에 이용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이 작전의 대원군의 왕후에 대한 복수심을 이용함으로써 사건 자체를 대원군의 모반으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였다. 당시 대원군의 나이는 78. 이제 곧 8순에 육박하는 고령으로 그는 지금 마포 일대인 공덕리 별장의 장손 이준용과 함께 유폐되어 살고 있는 중이다. 대원군은 처음부터 거사에 가담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결국 일본의 공갈판 설득에 넘어가 강제 납치하다시피 이 거사에 가담하게 된다. 미우라 공사가 제시한 대원군을 회유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원군은 국왕을 보위하고 궁궐을 감독하듯 일체의 정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세 사람을 내세워 개혁을 단행하며 대원군 맏아들 이재면을 국내부 대신에 임명하고 손자 이준용은 3년간 일본에 유학시킨다. 거사 날짜가 앞당겨 잡혔다. 일본인 교관이 키워온 훈련대의 무장해제 방침이 내려져 8월 19일로 변경되었다. 미우라는 인천에 대기 중이던 오카모토와 구스노세에게 전보로 귀경할 것을 알리고 작전의 핵심 요원을 소집했다. 우선 한성신보의 낭인패 부대가 선봉에 선다.
한성신보 사장 아디치가 지휘관으로 부지휘관은 사사와 다나카이다. 일본 개뇨사 비밀 첩보요원 간도 등 30명의 낭인들이 대원군 호위와 입궐 책임을 맡는다. 이와 별도로 한성신보 주필 구니토모가 지휘하고 기자 야마다 등이 포함된 낭인 별동대 수십여 명은 진곡의 파성관, 현 충무로 삼가에서 대기하여 경찰서장 하기하라의 지휘로 일본 거류민 경비 일본 경찰대와 합류하여 경복궁으로 진입하고 조선 훈련대와 일본 경비대는 이들을 엄호하여 20일 새벽에 경복궁에 진격하기로 작전 계획을 세운다. 작전명은 여우사냥이다. 일본군 수비대 600명과 조선인 훈련대 800명, 그리고 일본 낭인 56명이 작전에 참가한다. 8월 19일 밤 계획은 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대원군을 회유하여 대원군을 데리고 오는데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고, 일본 수비대가 합류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나 그들은 소리소문 없이 궁중으로 접근해 갔다. 다음 날 새벽 날이 밝을 무렵 일본 수비대가 도착하여 합류하자 조선 훈련대와 함께 대오를 정돈하고 무장을 점검한 후에 진격태세가 완료되었다. 대원군의 살인교를 가운데 두고 아다치가 지휘하는 30명과 경찰 10여 명이 선두에 서고 그 뒤로 우범선이 지휘하는 조선 훈련대가 따랐다. 대원군 살인교 양쪽에는 파성관에서 집결한 낭인들이 오카모토와 함께 호위하고 있다. 대원군 뒤에는 일본 수비대 한 개 대대가 따르고 있다. 그 후미에는 이도항이 인소라는 훈련대 병력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들 공격부대는 서대문에서 정동을 거쳐 경복궁 정문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그들이 광화문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경이었다. 그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경복궁 담장을 넘었고 곧 이어 경복궁 수비대와 총격전이 일어났다. 수비대는 곧 사살되었다. 마침내 굳게 잠겼던 경복궁 정문이 열리자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궁궐로 난입했다. 불과 15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이미 4시경에 궁궐의 북서쪽과 북동쪽 문 일대에 일본군이 집결해 있었다. 조선 시위대 영관 현홍택이 당시 궁궐 수비대 미국 교관이었던 다이, WM 다이 장군과 러시아 건축기사 사바틴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다이 장군이 400명의 시위대를 신무문으로 배치했을 때 총격이 시작되었다. 현홍택과 다이 장군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군은 궁궐의 남문을 통해 두 갈래로 공격해 들어왔는데 한 패는 왕의 거처, 한 패는 왕비의 거처로 향하였다. 궁궐 수비대장 홍계훈은 우범선이 지휘하는 훈련대가 궁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제지한다. 그때 일본의 고이토 대위가 칼을 빼들고 맞선다. 그 즉시 양측에서 총격전이 시작되고 홍계훈은 총에 맞아 즉사한다. 이렇게 궁궐 수비는 힘없이 무너졌다. 사명성황 후의 최후. 건청궁은 경복궁의 중앙 뒤쪽에 있는 단층 건물로 왕비의 내전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내부는 길고 수많은 방들이 들어서 있으며 왕비의 거처는 동쪽 끝에 있다. 당시 건청궁은 경복궁에서 최초로 전기가 가설된 것으로 유명하다. 폭도들은 아무 저항 없이 건청궁으로 들어가 석벽 중앙에 있는 중문과 2개의 작은 문을 넘어 건청궁 앞들에 도착했다. 그때 선두 지휘관 오카모토가 여우를 베어라라고 암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신호로 일본인들의 내전 습격이 시작된다. 사바티는 시위대가 일본군의 공격에 밀린 후 달아날 때 장군과 따로 떨어져 왕비의 처소로 달려갔다가 왕비의 시해 현장을 가장 가까운 담에서 목격한 증인이었다. 건청궁으로 들어가는 두 문은 일본군이 보초를 선체 차단하고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는 대략 40명의 조선군 훈련대가 무기를 땅에 내려놓고 정렬해 있었다. 그들 앞뒤에는 일본 장교들이 제복 차림으로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또한 마당에는 사복 차림의 일본인들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왕비의 거처가 있는 오코루는 계단이 있었다. 마루에는 26명의 양복을 입은 일본인들이 일본도를 든 채 점거하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이 방의 안팎을 뛰어다니며 여인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와 마루 아래로 내던져 떨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다.
사바티는 10여 명의 여인들이 마루에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목격한 바로 그 순간 왕비의 처소로 달려가 구하려 했지만 일본인들에 붙들려 묶인 채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이 장군 역시 부상당한 2명의 조선군 시위대와 함께 감금되었다. 당시 건천궁 현장에 있던 궁녀가 목격한 사실을 후에 전해들은 왕태자가 미국 공사관에게 보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란에 놀란 궁녀들이 왕비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국내부 대신 이경직도 달려왔다. 일본인 몇 명이 방으로 들어오자 이경직이 왕비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이내 일본 흉도의 칼에 찔려 죽었다. 공포에 질린 왕비가 나는 여기에 온 방문객이라 말했고, 다른 궁녀들도 같은 말을 했으나 흉도가 왕비를 내동댕이 치고 구둣발로 가슴을 3번이나 내리 짓밟고 칼로 찔렀다. 그때 다른 궁녀들도 동시에 살해되었다. 3명의 궁녀는 왕비와 비슷한 용모 때문에 왕비 시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흉도들이 함께 죽인 것이 틀림없다. 당시 왕비 시해 현장에 있었던 영국인 기자 맥킨지는 자신의 저서 대한제국의 비극에서 왕비의 시해 하수인은 오카모토 류노스케라고 말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쓰고 있다. 오카모토가 방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자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히면서 왕비냐고 물었다. 그 여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몸을 뿌리치고 복도로 달아나는 순간 불행하게도 칼날을 받고 비명을 질렀다. 그때 옆에 있던 왕세자가 3번씩이나 어마마마를 부르자 여인의 입에서 더 이상 말이 나오기 전에 일본인이 그녀를 덮쳐 죽이고 말았다. 몇 사람의 시녀가 끌려와 죽은 여인이 왕비임을 확인하자 그 여인 셋도 죽임을 당했다. 당시 그날 거사에 가담했던 고바야카와는 왕비가 마지막 숨진 모습을 목격한 당사자로 훗날 이런 기록을 남긴다.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여인은 금방 잠자리에서 나온 듯 짧은 흰 속적삼을 입고 있었다. 아래는 흰 속옷을 입었으나 무릎 아래는 흰 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가슴과 양쪽 팔꿈치까지 노출된 채 반드시 누워 숨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가냘픈 몸매에 유순한 얼굴과 흰 살결이 26살로 밖에 안 보였다. 그녀는 죽었다기보다 인형을 눕혀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영원히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가냘픈 손으로 조선 팔도를 움직여 군호를 다스리던 왕비? 바로 그 여인의 유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웅혼, 은 가서 돌아오지 않고 방 안에는 유해를 지키는 단 한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다. 실로 극도의 처참한 광경이었다. 왕비의 이마 위에 교차로 난 2개의 칼날 자국이 치명상이었던 것 같았다. 누구의 짓이었을까? 이상 고바야카와는 누가 왕비의 직접적 시해자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당시 왕비 시해범들은 엇갈린 진술로 사건을 호도하고 있었다. 그 당시 우치다가 일본 외무대신 사이온지에게 보낸 비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왕비는 우리 육군 사관 다나카의 손에 참살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코나 사카이도 분명히 여인을 각각 한 명씩 죽였다고 말하고 있고, 다카바시도 한 명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흉도들은 왕비가 시해된 것을 확인한 후, 일본인 하기하라의 지휘로 왕비의 시신을 호치불에 싸서 노곤의 숲 속으로 옮겼다. 입궐한 미우라도 직접 왕비의 시체를 확인한 후 하기하라에게 화장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부 보고서에는 왕비의 시신이 불태워지기 전에 낭인들이 능욕의 만행을 저질렀다는 기록도 나타나고 있다. 애조 보고서에 의하면 왕비는 시해 후 나체로 국부검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평상시 남자들에게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왕비는 죽어서 이국의 사내에게 나체로 발가벗겨졌던 것이다. 흉도들은 석유를 끼얹고 장작더미를 쌓아 불을 질렀다. 시신이 모두 타고 남은 뼈 몇 조각은 우범선의 지시에 의해 윤서구가 일부 땅에 묻고 나머지 잔해는 옆에 있는 향원지 혹은 근처의 우물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한 환관이 왕비의 잔해를 묻은 곳을 유심히 보아두었다가 그 뼈를 잘 보관해 둔 덕분에 훗날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치룰 수 있었다.
1895년 8월 20일 오전 8시 명성황후는 그렇게 세상을 하직한 것이다. 오을미사변 그 후 사변 당일 경복궁 경회루 동쪽에 있는 강령전에서 대기 중이던 대원군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듣고 만족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외무 대신 김윤식도 큰일을 해냈다고 기뻐했다는 기록이 윤치호의 일기에 나온다. 미우라는 대원군과 약속대로 아들 이재면을 국내부 대신으로 앉히고 친일파 내각을 발표한 후 국왕을 강요하여 왕후의 폐위 조칙을 발표한다. 이후 알렌은 울분과 비탄에 빠져있는 국왕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고 반일 친러파 정객 이완용, 이윤용 등 6명을 미국 공사관에 보호한다. 그들은 대부분 정동구락부 중심의 인물들로서 왕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할 때까지 미국 공사관에서 살았다. 특히 알렌은 조선의 친일 내각을 즉각 해산하고 국왕의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알렌의 그 같은 대일 강경 외교는 일본을 견제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무성은 알렌의 조치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세계에 알려지자 러시아를 위시한 세계 각국은 일본 군대의 철수와 왕후의 폐위 복원, 대원군 축출, 왕비 시해 관련자 색출 및 처벌,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지 말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세계 각국의 요구에 굴복, 이노우에를 조선의 위문사로 파견하는 한편 훈련대를 해산하고 왕후의 복위를 결정하고 대원군을 축출하였으며 왕비 시해 사범들을 색출하여 재판에 붙인다. 미우라는 본국에 송환되고 직위가 박탈되었으며 오카모토 등 흉도 48명은 즉각 히로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재판에 기소된다. 그러나 일본의 히로사마 재판소 예비 판사 요시오카는 1월 21일 미우라 일행을 전원 무죄로 석방해 버리고 만다. 따라서 흉도들은 그들을 지지하는 일부 일본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영웅이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감옥 문을 나오게 된다.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가담했던 조선훈련대장 우범선은 일본으로 망명하지만 조선 정부가 보낸 자객에 의해 암살된다. 우범선은 훗날 시 없는 수박을 만들어 유명한 육종학자 오장춘 박사의 아버지다. 춘생문 사건으로 해외에 달아났던 이범진이 귀국하여 이완용, 이윤용 등과 함께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모의하여 국왕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킨다. 아관 파천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왕은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하자 곧 독단적인 개각에 착수한다. 또한 김홍집을 비롯한 친일파 강요들에 대한 검거에 돌입한다. 김홍집, 정병하, 육일준, 조희연, 장박 등 5 대신을 역적으로 규정하여 포살 명령을 내린다.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간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내각은 발칵 뒤집혀졌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을 만나겠다고 나선 김홍집 일행은 체포되었고 호송중 경복궁 앞에 모여든 성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순검들에게 무참히 참살당한다. 그들의 시체는 종로 바닥에 내버려져 성난 군중들에 맞고 짓밟혔다. 왕비 시해와 단발령과 반일 감정의 분노가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폭발해 버린 것이다. 김홍집 내각마저 무너지자 그나마 개혁을 단행할 대신들은 모두 사라지고 왕의 주위에는 간신배와 매국노만 득실거리게 되었다. 역사학자 이덕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친일파에 대해 애국적 친일파와 매국적 친일파로 나눌 수 있다. 급진개화파 김옥균이나 온건개화파 김홍집 등은 일본을 역할 모델로 삼아 부국강병을 도모하려던 애국적 친일파들이었다. 반면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과 일진회를 이끈 이용구 송병준 등은 매국적 친일파였다. 김옥균 김홍집을 모두 제거한 고종에게 남은 것은 매국적 친일파뿐이었다. 일본은 이제 조선을 완전히 지배하고 대륙 진출의 수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군비 증강에 들어간다. 이토 내각은 러시아와 대적할 수 있는 상비군 15만과 전시동원 병력 60만 대군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22만 톤급 군함을 갖춘 해군력 증강에 나섰다.
이때서부터 이미 러일 전쟁은 예정되어 있었다. 명성황후는 그 험난한 국내의 정권 도전 세력에 맞서 고종의 왕권을 보위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다. 국수주의자 대원군의 권력 야욕을 차단했던 정치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을까? 한일 병합 때 자결한 구한말 지사 매천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을미사변 당시 상황을 기록하면서 명성황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민비는 기지가 있고 영리하며 권모술수가 풍부했으며 정사에 관여한 지 20년 만에 나라를 망치게 했는데 이로 인해 천고에 없었던 변을 당하고야 말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